다만 의견을 제가 조금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거부감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무조건 사자.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지금 떨어졌지만 계속 사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앞서서도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자, 사계절 사이클과 구조적 사이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바벨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약간 실전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이클이라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은 사이클은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침체를 아주 뚜렷하게 확신하는 분이라면 유틸리티라든지 필수 소비재 기업을 사야 합니다, 지금. 그죠? 만약에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경기 침체로 빨리 달려갈 거라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 방어적인 주식은 유틸리티라거나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쪽일 거예요. 그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런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자산 관리의 개념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1년간 운영해야 할 자금이 있고 5년간 운영해야 될 자금이 있고 연금처럼 10년 이상 운영해야 될 자금이 있을 경우 두 개의 사이클 중에 어떤 거를 채용하느냐는 이 기간에 따라 결정난다는 거고요. 만약에 1년이라든지 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할 돈이라면 구조적 사이클만 감안을 해서는 급하게 떨어지는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수익률도 상당히 미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 운영하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구조적 사이클과 경기 관련된 경기 사이클을 같이 섞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그럼 아니지. 그럼 경기 관련된 사계절 사이클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구조적 사이클도 감안해야 하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지나간 10년 동안만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가치주가 더 많이 올랐냐 성장주가 많이 올랐냐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나간 10년 동안에서 단순하게 한 1년 정도 빼고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성장주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도 심지어 2021년조차도 혹시 대표님도 기억하시죠? 작년도에는 뭐 가치주 우위다, 맞아요, 뭐 가치주 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작년을 딱 비교하면은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우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몇 개월씩 성장주가 빠르게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면에서 길게 놓고 보면 항상 성장주가 더 우위에 있는 게 뚜렷한 정도예요. 그게 정상적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려면 기술의 기반 없이는 지금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 교역이 막혔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게 예전처럼 된다면야 괜찮은데 이제 여기다 안 세우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곳은 기술이 개입되지 않은 기업은 EPS 상승률이나 실적 상승이 좋지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국영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국영제 기업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경기 침체가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때 그 중간에 어떤 거 나타날 것 같냐면 성장이 희소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기업들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네. 그럼 이럴 때도 뚜렷한 실적을 보이는 기업이 어딜까요? 성장주일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빅텍이 이미 10년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가 훨씬 더 우월한 그 실적을 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도, 2020년 코로나 때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셧다운 위기였기 때문에 임상이 모두 중지됐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돈은 그 전에보다 6배가 더 들어왔어요. 벤처 캐피탈에 투자 받은 것까지 합치면 네. 6배 이상 돈이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 쌓여있는 돈들이 언제 돌아가기 시작할까요? 올해 비로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폭발적으로 이제 실적을 내놓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바이오 기업의 폭발적인 결과물은 지금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생뚱맞은 결과지만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있죠. 왜? 작년도 재작년도에 셧다운 됐기 때문에
임상이 중지됐었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올해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갑자기 실적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자의 산업들은 스토리가 있어서 아주 침체로 들어가는 구간 중에서도 뚜렷한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짤 때 짧은 기간을 할 때도 50% 정도는 성장주 위주의 구조적 사이클을 따르는 투자를 가져가는 게 안전하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3월달 그 FMC 그 회의 끝나고 나서 갑자기 기술주가 오르는 거 보셨나요? 봤어요. 네. 그 전까지는 갑자기 또 기술주가 많이 떨어진다고 이제 금리 올리면 기술주가 약하다 그러더니 FOMC 끝나고 나서는 거의 한 10일, 20일 동안 기술주가 지배하는 시장이었었잖아요. 어디야 그저께도 나스닥만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성장주가 갑자기 유리한 것처럼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지나간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반을 섞는 게 필요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 왜 경기 사이클이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경기 사이클은 봄, 여름처럼 확장기가 있다. 그때는 경기에 민감한 것들이 주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택을 할 때도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을 좀 배치를 해놓으면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요.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민감주를 50%, 그 다음에 성장주를 50% 넣어놨는데 작년 11월 말일 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바벨로 들어간 게. 왜냐하면 기술주도 나쁘지 않았는데다가 그렇죠. 경기 민감주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짧은 기간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는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서, 물론 지금은 봄, 여름 그런 사이클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경기 민감주가 들어갔지만, 만약에 가을, 겨울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포트폴리오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걸 넣는다면 훨씬 더 방어적이면서 성과를 올려줄 수 있는 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하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연금 같은 데서는 구조적 성장주를 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종목이나 어떤 그런 선택에 있어서 혹은 어떤 지금 침체라고 보지 않았는데 침체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침체가 예고하고 오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이클을 잘못 맞췄을 때 오는 리스크를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느냐. 그 해지하는 방법은 이거죠. 뭐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성장하는 산업을 잘 선택해 놨다면 지금 내가 침체를 예상 못해서 혹시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은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4배, 5배의 성장을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할 때는 더 추가 투자를 할지언정 이거를 팔아버리고 이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주어진 투자를 할 때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맞춰야 하니까, 방향을 맞추는 가장 큰 투자는 구조적 사이클에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 기술 트렌드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반도체에서는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이커머스, 뭐 클라우드 등 이런 플랫폼 내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 상반기까지 좋았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미국 지수보다 좀 언더퍼폼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도 그 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의견을 제가 조금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를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면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거부감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면, 제 의견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저는 스트롱 바이입니다. 지금 사야 할 때예요. 지금 투자해야 될 때라고 보고 네네.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정도 이상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인텔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강제적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2, 3년간은 TSMC와 삼성전자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납품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만약에 2, 3년 뒤에 인텔이 제대로 된 파운드리 산업의 역할을 하게 됐다면 미국의 플레이어들은 다 인텔에게 주문을 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TSMC는 독보적인 비메모리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 30%에서 40% 점유하는 1등이라는 위치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겠지만 10%대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다소 위태로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메모리나 낸드, 프레시 쪽도 지금은 이 수율 좀 더 높은 기술로 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3나노, 4나노 이런 것 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구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밀한 걸 하려면 요즘은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하지만 메모리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1등을 지키리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움직이는 반도체는 메모리 쪽보다는 설계,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런 쪽들이 좌우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시장에 이미 발을 디딘 삼성전자는 대단하긴 해요. 그걸 준비했고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 저로서는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고 보죠. 하지만 몇 년 뒤에 그 시장은 훨씬 더 격화될 거고, 왜? 밸류체인이 각 나라에 만들어질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수주를 따오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지금보다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 삼성전자 의견은 지금은 무조건 사자. 네네.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삼성전자 단일 종목보다는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는 ETF를 투자하자. 우리 같은 경우는 타이거나 그 다음에 코덱스의 반도체 업종 ETF가 있는데 이 안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하이닉스가 한 20%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80%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앞으로 몇 년 뒤를 보면 밸류체인이 각 나라에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면 부품 업체, 소재 업체는 경쟁력이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캐펙스를 장비와 소재에게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미 시작된 게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경쟁력은 사실 글로벌에서 점점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완성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훨씬 더 큰 전쟁 속에 들어갈 거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장비 업체, 소재 업체가 실적도 지금 몇 년째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주가도 생각보다는 전체 반도체 업종이 더 낮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지금 사야 될 때지만은 그러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장비 업체 전체를 투자하는 반도체 업종 투자, 또 하나는 저희는 지금 2년째 미국 반도체 업종에 투자 왔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성과가. 왜냐하면 그 안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투자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음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떨어졌지만 계속 사고 있는데 저희는 일찍 샀어요. 2020년도부터 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도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도 계속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미국의 빅텍이 성공해온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갈 거다. 그럼 미국의 빅텍이 성공한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면을 보냐면 M&A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빅텍은. 무슨 얘기냐면 일찍부터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으면서 요즘은 어떻게 경쟁하냐면 빅텍은 그 산업에 기초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산업이 정말로 돈을 버는 상태가 될 거라고 보여질 때 그 산업에서 당장 중심에 있는 회사를 그냥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렇게 진출을 해야 경쟁력이 있게 돼요. 산업부터 들어가면 오히려 기초부터 들어가면 오히려 어렵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빅텍들이 아주 거대한 플랫폼들을 인수함으로 해서
1위 플랫폼이 됐던 얘기는 뭐 너 예를 들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같은 거를 가져갔으니까 지금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빅텍이 가진 그런 M&A 능력, 현금 능력, 그게 그들의 지금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아마존은 4년 전에 필팩이라는 의료 서비스 회사, 헬스케어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아마존이 필팩을 사서 4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 원격 의료 시장의 1등 업체가 될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작년도에 한 해 동안 아마존 직원들에게만 원격 의료와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필팩이 뭐 하는 데냐면 처방이 떨어지면 처방전대로 그 약을 포장해가지고 집까지 배달시켜주는 일을 하는데요. 네네. 그런 회사를 4년 전에 사서 아마존이 지금 서비스를 준비해가지고 알렉사와하고 엮어서 원격 의료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데 아마존이 4년 전에 필팩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사들여서 그 분야에서 1등인 회사를 사들여서 지금 그렇게 이미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의 정책 중에 가장 큰 정책, 인플레이션 대항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비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네. 의료비를 떨어뜨리려면 미국의 그 헬스케어 시장이 개혁이 와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 원격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의료 서비스 시장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아마 데뷔하자마자 이제 헬스케어 업종으로서 데뷔하자마자 1등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의료를 위해서 알렉사도 이미 준비되어 있죠. 인공지능이 갖춰진 비서 스피커를 갖고 있으니까요. 원격 의료라는 게 어디서든 왜냐하면 알렉사에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그럼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에서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을 단박에 달성하는 이유가 4년 전에 그 기업을 인수해서 키워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카카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4년 전에 인공지능 기업,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한국에 100개가 시작했습니다. 네네. 교수님들이. 그 중에 상장은 4년 만에 2개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들은 자본이 다 떨어져서 아주 싼 값에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인수당했습니다. 시총 500억도 인정받던 기업도 10억에 카카오에게 팔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헬스케어 기업을 5개, 4개 인수한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그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업을 사들여서 그 산업이 실제 돈을 번게 만드게 하는 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수인 거죠. 근데 미국의 빅텍이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그런 궤도에 올라갔다라는 거고,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거래소 2개가 하나씩 딱딱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유망한 시장에 이들은 벌써 이미 포진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유리한 위치가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을 거고, 다만 시장에서는 뭘 우려하냐면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의 팩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도 21년도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독점 규제 담당했던 변호사가 부사장으로 임명됐어요. 네. 무슨 의미냐면 미국의 빅텍들도 하나의 사업 부분처럼 규제에 준비하는 준비를 몇 년째,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죠. 우월한 돈과 엄청난 그런 자원을 들여서 독점 규제를 준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랑 네이버는 안 하겠냐는 거죠. 카카오는 좀 뒤늦게 당하긴 했지만은 여기도 이미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거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해 나가는 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것보다 오히려 산업을 앞질러가는 그들의 그런 그 현금력, 그 다음에 오랜 동안 미리 사업에 진출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우월성들이 앞으로 몇 년간은 이들에게 아주 우월한 그런 결과를 줄 거다. 제가 실적은 지금 보고 있지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3년 전, 4년 전에 진출한 산업들에서 지금 30%, 40%의 실적 그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뭐 아시다시피 뭐 컨텐츠 쪽도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 모빌리티에서 이미 뚜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근데 3, 4년 전에 이미 기업 인수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 이런 일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미국의 빅텍의 의미만큼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각각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고, 네네. 만약에 한국에 KRX 인터넷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ETF를 사시면 타이거나 코덱스 다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카카오가 30%, 네이버가 30%, 뭐 이런 식으로 거의 50%에서 60% 이 두 종목이 차지해요. 나머지 인터넷 기업이 투자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TF로 두 개를 한꺼번에 투자해 놓으시는 것도 거의 좋은 투자가 될 거다. 저로서는 그런 이제 인터넷 지수 투자, ETF죠. ETF 투자를 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 빠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회사 상장 이슈, 그것 때문에 약간 수급이 분산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들이 좀 실망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주식 브로커 생활을 90년대 후반부터 네. 하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로 돌아섰는데 저는 한국 주식으로 오랜 동안 씨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망하고 떠났죠. 사실 지금도 한국 주식을 투자하지만은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한 30% 정도 됐었어요. 저희는 거의 미국 위주로 합니다, 주로. 네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은 일반 주식 고객이라기보다는 자산 관리 고객들이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낭패 없이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에 약간 돌발 변수들이 지나간 6개월 동안 사실 한국이 나빠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IPO 대여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한국을 줄여놓은 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한국 기업들의 독특한 좀 나쁜 점, 예를 들면 배당을 정말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지배 구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빅텍들은 아마 빨리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정부가 어떻게 할지가 이제 변수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한국 기업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많은 그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는 제도가 잘못돼 있다. 바꿔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제도가 좀 그런 구비가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노이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유망하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적응해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는 비즈니스는 예전처럼 그렇게 옛날 재벌 기업의 개념을 이들은 갖고 있지 않고요. 자본시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적응을 하고 요즘 ESG도 아주 커다란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당장 말씀 나눈 그 법된 그런 어떤 그런 규정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어려운 것을 둘째치고 ESG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점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죠? 글로벌 투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를 다 생각해서도 이들은 아마 제일 빨리 받아들일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너무 쉽게 예를 잘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쏙쏙 잘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 뭐 기준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그런 흐름에 급급하기보다는 대표님 말씀처럼 큰 기술의 변화, 그 구조적인 사이클의 변화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유 있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모스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